중국과 일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건과 기술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과 일본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한 인물은 다름 아닌 미국 국방부 외교안보전략연구소의 수석 연구관입니다. 그는 30년간 미 해군 핵잠수함 함장으로 복무했으며 핵잠수함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과거 한국을 기술력만 있을 뿐 전략적 사고가 부재한 국가로 치부했던 이 인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국을 방문하자마자 완전히 인정한 이 미국인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지금부터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챈들러입니다. 현재는 미국 국방부 외교안보전략연구소에서 수석 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며 30년간 미 해군에서 핵 잠수함 함장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동아시아 해양 전략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에 대한 저의 기존 인상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접하는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기술은 우수하나 전략이 없는 국가, 즉 미국이 지시하는 바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나라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돈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지칭했을 때도 저는 내심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논쟁을 지켜보면서 한국은 결국 미국의 지원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국가라고 단정지었죠.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하위 전략적 파트너 정도이며 기술력 역시 일본을 따라잡기에 급급하고 독자적인 외교 전략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엘라가 작년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20살의 엘라가 갑자기 한국 문화에 심취하여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신청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 드라마나 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여 반대했지만 엘라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북한이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새로 진수한 잠수함인 김근옥함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10발이나 탑재할 수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핵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워싱턴 DC는 일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수중해서 은닉하려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악의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관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한국으로 급파되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역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한국이 과연 북한에 증대되는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임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임무가 명백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는 나라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딸도 만날 겸 한국에 가보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한국의 기술적 한계를 파악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방위사업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연구관이라는 직위를 내세워 비공식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측이 모든 정보를 기꺼이 공개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핵 잠수함 관련 정보는 비닉 사업이므로 공유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비닉 사업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이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국방 사업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미 동맹국인데 왜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한국이 미국 모르게 비밀리에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엘라를 만났습니다. 딸을 몇 달 만에 본 것이었는데 엘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제법 유창하게 구사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열의에 찬 모습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엘라가 저에게 아버지는 여기서 무엇을 조사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잠수함 기술 조사를 위해 왔다고 말했더니 엘라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아버지는 이곳의 진정한 저력을 보지 못하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엘라는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하여 더 물어보았더니 엘라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이 모두 군사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학생들은 물론이고 여학생들까지도 안보교육을 받으며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기술력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1등이고 조선업도 세계 1등이며 심지어 방산기술도 세계 8위까지 올라섰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엘라의 말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몇 등인지 모르는 분야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해군 기술참모였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의 핵 잠수함 사업 민간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최현우 박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현우 씨를 만난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사적인 중년의 이 남자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한국 관리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그의 눈빛에서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최현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외세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방패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일종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철학의 문제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현우 박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8위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보유국이며 그것도 순수 한국 기술로 이룩한 성과라는 것입니다. 방한 나흘째 되던 날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이 김근옥함의 SLBM 탑재를 완료했다는 첩보가 확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실제 핵잠수함 개발에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보였습니다. 워싱턴 DC에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게 되면 미국이라도 이를 추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디젤 잠수함일지라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상관으로부터 한국의 핵잠수함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즉시 작성해달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이 과연 북한의 위협에 실전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측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므로
동맹국으로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 측의 답변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협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외교부 군축 담당 국장인 강지수 국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8살의 이 여성은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에 대해 묻자 강지수 국장이 되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아직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전략적 동반자로 보십니까? 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맹국과 전략적 동반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지수 국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품격의 문제입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수중에 숨기려 하는 위급한 상황인데 한국은 왜 이토록 여유로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엘라와 통화했는데 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국 학생들이 북한 위협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상대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최현우 박사를 다시 만났는데 이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방패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 자체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한 나흘째부터는 정말 답답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에서는 계속 보안을 이유로 정보 공유를 거절했고 방위산업체들 역시 접촉을 꺼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비밀리에 접촉하려던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조차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의 핵잠수함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서를 빨리 작성해달라고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핵심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엘라가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딸과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며 이야기했는데 엘라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몇 달 동안 엘라가 보고 느낀 것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받는 안보 교육은 단순히 군사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즉 애국심을 키우는 교육이었다고 했습니다. 엘라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남학생들은 모두 약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정말 철저한 안보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총 쏘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안보 상황,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해 아주 자세히 배운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학생들 역시 대학교에서 안보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자기 나라가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학생들은 모두 안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엘라가 특히 인상 깊었다고 한 것은 거제도 조선소 견학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산업견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조선소 노동자들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조선소의 한 노동자분이 엘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입니다. 특히 잠수함은 독일이나 프랑스 기술에 전혀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뛰어난 부분이 많죠.
그 노동자는 자랑스럽게 한국 잠수함에 들어가는 특수한 강철, 즉 포스코에서 만든 에이스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강철 덕분에 미국이나 러시아 잠수함보다도 더 깊이 잠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노동자가 기술적인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압력 선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용접 기술이 얼마나 정밀한지, 한국 기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엘라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독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장 노동자가 자기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아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술 전문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조선소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곧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소음 저감 기술이 이미 독일 수준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만들 잠수함은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보다도 조용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무기보다 사람을 키우는 나라야 라고 엘라가 말했을 때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엘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들은 내용이 정말 놀라웠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미 방산 수출 세계 8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들으니 더욱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방산 수출액이 57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K2 전차, 천무다연장 로켓, 자주포만 해도 12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 학생들이 이러한 수치들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지, 다른 나라 무기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하길,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가성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 무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너무 고가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는 저렴하지만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무기는 그 중간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방위사업청 내부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20년 전 실패했던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복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주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라는 시설을 건설하여 올해 안에 소형 원자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제보자가 들려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원자력 기술부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25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원전의 가동률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 SS마르트. 원자로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자로는 미국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 한국 기술로만 개발되었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 원자로가 잠수함에 탑재하기에 최적화된 크기라는 점이었습니다. 출력이 70mg인데 이 정도면 대형 잠수함을 충분히 구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선 기술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조선업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강국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기술은 다른 나라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잠수함용 특수 강철 기술을 완전히 숙련했다는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개발한 에이스틸은 수심 수백 미터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초고강도 강철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사용되는 강철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해결료 처리 기술도 이미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정도 농축도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핵 잠수함 연료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방사선 차폐 기술과 원자력 추진 시스템 통합 기술까지 핵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20년 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는 실로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만들지 않는 것은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모방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 능력을 갖춘 진정한 기술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면 왜 이토록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하는 걸까요? 당당하게 공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한 닷새째 되던 날, 드디어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결정적인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현우 박사가 특별한 장소로 저를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고 따라간 곳은 거제도 근처의 해상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이동하는 길에 최현우 박사는 제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걸려서 완성한 기술을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거대한 해상 플랫폼이 떠 있었고 각종 첨단 측정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수면 위로 잠수함 한 척이 조용히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현우 박사는 그 잠수함을 도산한 창호함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순수 자국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이라고 했습니다. 길이가 83소, 폭이 9미에 달하는 거대한 잠수함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기는 했지만 핵심 추진 시스템과 전투 체계는 모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시스템은 완전히 한국의 독자 기술이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이 천천히 수중으로 잠수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데 걸린 시간이 채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바다 표면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작은 물거품이 조금씩 올라오더니 갑자기 거대한 미사일 한 발이 물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전히 잠수한 상태의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최현우 박사는 이를 콜드 런치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화약 폭발이 아니라 고압의 압축가스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수면 위로 밀어 올리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미사일이 수면 위로 완전히 나온 순간 로켓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엄청난 불꽃과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는데 그 속도와 안정성은
제가 미 해군에서 경험했던 어떤 시스템보다도 놀라웠습니다. 소음 없이 발사되는 과정, 완벽하게 통제되는 발사 각도, 그리고 잠수함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순수 한국 기술입니까? 라고 묻자 최현우 박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입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 기술자들이 저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 기술자는 이 SLBM이 국산 현무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한 현무사라고 했습니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며 정확도는 원형 공산 오차 GCP 7배로 이내라고 했습니다. 다른 기술자는 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콜드 런치 방식이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핫 런치, 허트 런치 방식과 달리 잠수함 내부에 화염이나 연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연속 발사가 가능하며 잠수함의 안전성도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잠수함이 6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으며 미사일 발사 후에도 계속 잠항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강지수 국장도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강 국장이 저를 보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강지수 국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하고 있으니 한국도 똑같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북한과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려 하지만 한국은 순수하게 방어용 및 억제용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만 공격받으면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한국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전략적 우위가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시험 발사가 끝난 후 현장에 있던 한국 기술자들의 표정은 벅찬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해낸 일에 대해 조용하고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성공에 도달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기술자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상에서 시험 발사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바지선에서 수중 발사 시험을 거쳤으며 마지막에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미사일이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제어였다고 했습니다. 물의 저항과 압력 때문에 미사일이 기울어지거나 회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미사일 앞부분에 특수한 캡을 씌워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발사 순간에 정확한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참관하고 있던 미국의 무기 전문가들도 몇 명 있었는데 모두 기립박수를 치더군요. 한국의 SLBM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 미국 전문가는 저에게 한국의 콜드 런치 기술은 러시아나 중국보다도 더 발전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발사 정확도와 안정성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이 2021년에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8번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10여 년 만에 해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걸린 기술을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완성한 것입니다. 최현우 박사가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잘못 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을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는 진정한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시험이 모두 끝난 후 도산한 창호함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잠수함에서 나온 승조원들은 모두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자부심이 그들의 표정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방한 6째 날부터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 제출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처음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써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 워싱턴에서 요구한 것은 한국의 한계를 지적하는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목도한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한국을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로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대신 전략적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구조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현재의 한국은 미국이 1950년대에 원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면서도 동맹의 가치를 잃지 않는 나라, 미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나라라고 서술했습니다. 강지수 국장과 마지막으로 면담했을 때 강 국장이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핵무기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한국의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힘을 기르되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추구하되 굴복하지는 않는다는 철학 말입니다.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정의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기존의 미한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 양국 간의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최현우 박사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원자력 기술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밀 5수기의 원전을 운영하면서 쌓은 기술력과 경험은 실로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원전의 성능 지표들이었습니다. 가동률이 90%를 넘고 안전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 원자로에 대한 설명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원자로는 세계 최초의 일체형 소형 원자로라고 했습니다. 기존 원자로와 달리 증기 발생기, 가압기, 원자로 내부 각재 펌프가 모두 원자로 용기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최현우 박사는 자랑스럽게 이 기술이 미국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순수 한국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원자력 협정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마트 원자로의 출력이 70몰루나토로인데 이 정도면 대형 잠수함을 충분히 구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자로가 자연 순환 방식으로 냉각되기 때문에 펌프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음이 거의 없어 잠수함 동력권으로 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 기술에 대한 설명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조선업 점유율 3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강국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액화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수함 건조 기술도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건조한 잠수함이 총 18척이며 모두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핵심 시스템들은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재 기술에 대한 설명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포스코에서 개발한 에이스틸은 수심 900m까지 견딜 수 있는 초고강도 강철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철의 인장 강도가 700밀리파스칼이 넘는데 이는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사용되는 HY80 스틸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용접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잠수함은 완벽하게 밀폐되어야 하므로 용접 품질이 생명인데 한국의 용접 기술은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더 정밀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해결료 처리 기술에 대한 설명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미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농축도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핵 잠수함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바로 이런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바라쿠다급 잠수함은 한번 연료를 넣으면 10년 동안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사선 차폐 기술도 이미 완벽하게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쌓은 방사선 관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사선 안전 기준은 미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더 엄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시스템 통합 기술에 대한 설명도 놀라웠습니다. 원자로에서 나온 열을 어떻게 추진력으로 변환할지, 전력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개발한 전력 변환 시스템이 특히 뛰어나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은 원자로에서 나온 전력을 잠수함의 모든 장비에 최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진 시스템도 이미 검증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 사용된 추진 모터가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모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인데 효율성과 정숙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소음 저감 기술에 대한 설명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소음 저감 코팅 기술인 음향 무반향 코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잠수함 소음을 기존 대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어 시스템 기술들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 통합 전투 시스템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 시스템은 항법, 통신, 무기 관제를 모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현우 박사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지 않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국제적 고려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해양 팽창도 심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단 몇 년 안에 핵잠수함을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술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최현우 박사는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힘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현우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기술도 있고 숙련된 인력도 있으며 무엇보다 올바른 국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엘라와 함께 서울 야경을 보러 남산타워를 찾았습니다. 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조용하구나 라고 중얼거렸더니 엘라가 웃으면서 이제야 보이시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바라봤는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저력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간 후 저는 새로운 컨퍼런스에서 한국을 전략적 핵 억제국으로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자유와 품격이라는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워싱턴 정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 주류 외교 세력의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을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외교 전략이 워싱턴 보고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동맹 관계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지 한국이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몇 달 후 딸 엘라가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엘라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엘라가 들려준 한국 이야기들이 이제는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안보의식, 조선소 노동자들의 자부심,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조용한 자신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 동료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를 만들어갈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국 관련 정책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압박 대신 상호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전문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사고와 기술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몇 안 되는 미국인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을 방문한 지 석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예정대로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이며 한국의 소형 원자로 기술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난달 엘라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인근 공원을 엘라와 함께 산책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방어해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야. 한반도 동쪽 바다를 바라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 바다 아래에는 한국의 잠수함들이 조용히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경주에 건설 중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도 견학했습니다. 3,200억 원을 투입하여 짓고 있는 이 연구소에서 한국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내년까지 70ml 소형 원자로를 완성한다는 계획도 들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과 자신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고 평화적 목적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석 달 전에 보았던 도산한 창호함보다 훨씬 더 발전된 잠수함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현우 박사와 강지수 국장을 다시 만났을 때 석 달 동안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세계 5번째 원전 보유국으로서의 원자력 기술,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서의 잠수함 건조 기술, 스마트 원자로라는
순수 한국 기술,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 처리 기술, 방사선 차폐 기술과 원자력 추진 시스템 통합 기술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국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절대 만들지 않지만 절대 당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평화적 목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엘라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조건과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 비행기 창문으로 한반도가 작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날이 머지않았구나.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 관련 자문 요청을 받을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업이 또 한 번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이 최초로 한국 기업에 11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조지아주가 한국 기업을 위해 공항을 통째로 선물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공장 가동 한 달 만에 11조 원 규모의 신공항을 선물받은 기업. 이제 미국 정부조차 무릎 꿇게 만든 한국 기업.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미국의 새로운 역사를 쓴 한국 기업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앨런 파커입니다. 30년간 미국 연방교통국 항공인프라국장을 역임했으며 매일 아침 저는 같은 의식을 반복합니다. 창가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태블릿으로 모닝뉴스를 훑어보는 일상이죠. 태블릿을 켜자마자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를 위한 전용 공항 건설 법안 발표. 커피가 목에 걸려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내가 잘못 읽은 건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조지아주가 정말로 한국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를 위해 8천만 달러를 들여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도 아닌 외국 회사를 위해 공항을 지어준다니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면 특혜라며 난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외국 기업의 공항을 선물하다니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공장 가동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의 말입니다. 전직 항공, 인프라 전문가로서 저는 그동안 수많은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지켜봐 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 절차, 환경 영향 평가, 지역 주민 동의 등으로 최소 5년은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결정이라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였나요? 제가 알던 한국 자동차는 저렴하고 저품질이라는 이미지뿐이었습니다. 아내 마샤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앨런,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여기 봐. 조지아주가 한국 회사를 위해 공항을 지어준대. 마샤는 태블릿을 들여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놀라워? 우리 조카 마이크도 얼마 전에 현대차로 바꿨다면서.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게 이런 대규모 특혜를 준 적이 없어.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보니 레베카 토마스, 조지아주 교통국 차관이었습니다. 앨런, 아침부터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혹시 오늘 뉴스 보셨나요? 방금 봤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죠. 레베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반응입니다. 우리 주지사님이 당신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어 해요. 현대차 공항 설계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한국 회사를 위한 거라고요? 정말 필요한 건가요? 레베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76억 달러를 투자했고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직접 와서 보면 압니다. 한번 와보세요. 레베카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 너무 무료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회사에게 미국이 공항을 선물한다니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애틀랜타에 도착하자마자 조지아주 교통국에서 보낸 차량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브라이언 카운티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3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설계 작업을 해본 적 없는 한적한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카운티 전체 인구가 고작 3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인구가 25%나 증가했답니다. 2년 만에 25%라니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 창밖으로 거대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넓은 대지 위에 미래적인 디자인의 공장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공항을 선물받은 한국 회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하자 레베카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앨런, 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임스 롤린스를 소개할게요. 현대차 메타플랜트 총괄 매니저예요. 제임스는 40살 초반의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활기차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파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를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에요. 영광은 제 쪽입니다. 그런데 공장 가동 한 달 만에 공항 결정이라니요?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그 부분에 놀라신 거군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수십 대의 로봇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운반 차량 AIVE, 부품을 실어 나르고 사람들은 태블릿을 들고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다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AI가 제어하고 있어요. 최첨단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제임스의 말에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이런 첨단 공장을 한국 회사가 지었다니. 회의실에 들어가자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앨런, 여기 공항 건설 관련 자료들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류 더미를 펼치자 놀라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1년 전부터 물류 포화 예측 보고서를 조지아주에 제출해 왔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공장도 완공되지 않았는데 벌써 물류 포화를 예측했다고요? 레베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현대차는 공장 착공과 동시에 물류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공장 완공 후 3개월 안에 서베노 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죠.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했길래 공항까지 지어주는 겁니까? 레베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앨런, 우리가 현대차에게 공항을 선물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차가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한 것이죠. 지역 경제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물류 포화 예측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회사들도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때 문이 열리고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인 톰 윌리엄스가 들어왔습니다. 파커 씨, 반갑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중이신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 한 달 전에 우리 지역 식당과 상점들의 물류 수요까지 전부 계산해 줬어요. 심지어 제 식당 냉장 창고 용량까지도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현대차는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장 주변 방향 50km 내 모든 경제 활동을 예측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먼저 신공항 건설을 요청했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느린 행정 처리와 달리 한국 기업은 이미 1년 전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계획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알고 보니 미국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세상의 작동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저는 제임스 롤린스와 함께 메타플랜트의 물류 시스템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장은 처음에 연간 3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50만 대로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의 설명에 저는 놀랐습니다. 1년 반 만에 생산량을 거의 2배로 늘린다고요? 네, 현대차는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미국 전역과 유럽까지 수출될 예정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50만 대의 차량, 부품과 완성차 운송, 직원들의 이동. 기존 서베너 공항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새 공항 설계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초안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미국식 공항 재편안을 꺼냈습니다. 레베카와 제임스, 그리고 조지아주 담당자들 앞에서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서베너 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활주로 한 개, 추가, 화물, 터미널 신설로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발표가 끝나자 제임스가 질문했습니다. 파커 씨, 이 시스템이 우리 AI 자동화 라인과 어떻게 연동되나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AI 라인과 연동이란요? 네, 저희 공장의 생산 라인은 AI가 실시간으로 부품 수요를 예측하고 발주합니다. 이 데이터가 공항 물류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저는 그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레베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기존 미국 방식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계획은 21세기 첨단 기술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발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 달 전에 우리 가게 냉장 창고 용량도 계산해 줬어요. 덕분에 미리 확장 공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물류비가 너무 비싸서 힘들어요. 다른 주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식당에 매일 오던 현대차 직원들이 이제는 점심시간에 오지 못합니다. 서베너 공항 주변이 너무 막히거든요. 새 공항이 꼭 필요해요. 주민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렇게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설계안을 검토해봐요. 좀 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메타플랜트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처럼 제 머릿속에도 무언가 새로운 이해가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업을 마치 돈을 뜯어내야 할 대상처럼 여기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의 실행력이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힘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새로운 설계안을 위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베카에게 두 번째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AI 연동 시스템을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레베카는 서류를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앨런. 빠른 적응력에 감탄하네요. 하지만 그날 오후 레베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죄송해요, 앨런. 현대차 측에서 당신의 두 번째 안도 거절했어요. 뭐라고요? 왜죠?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대요. 그들은 공항을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지역 경제 생태계의 중심으로 바라본다고요.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는데 한국 회사가 저보다 더 잘한다는 말인가요? 레베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앨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지금 마주한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세 번째 설계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과거 백악관 예산실 자문 시절의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공항 설계 사례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눈으로 세 번째 안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열자마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레베카의 메일이었습니다. 앨런, 정말 미안해요. 세 번째 안도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현대차 측에서 직접 만든 공항 설계안이 이미 있다고 해요. 당신의 의견을 참고는 하겠지만 기본 틀은 그들이 제안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고의 공항 설계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저였습니다. 백악관 예산실에도 자문을 제공했고 덴버, 인천, 두바이 공항 설계에도 참여했었죠. 그런데 지금 한 한국 회사의 물류 시스템 앞에 무력했습니다. 저는 손을 부여잡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란 말인가?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시스템이 한국의 혁신 앞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식 접근법이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설계안이 거절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전문성, 미국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방을 빙빙 돌며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뭘까? 미국 시스템의 한계일까? 아니면 내 사고방식의 문제였을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결국 포기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24시간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서서히 들어오듯이 내 마음속 어둠도 거칠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 제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파커 씨인가요? 혹시 자리 같이 해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온 물류 엔지니어예요. 그녀는 MIT 졸업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앞에 앉은 유진 씨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파일 보셨나요? 화면에 떠오른 것은 복잡한 시뮬레이션 그래프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현대차 본사의 1년 전 시뮬레이션 보고서입니다. 이게 공항 발표의 근거였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유진 씨는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매일 김치찌개 끓여 먹으며 이 시뮬레이션을 돌렸거든요.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정유진 씨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파커 씨,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지역 전체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식 접근법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렸군요. 맞아요. 저희 AI 모델은 공장 가동 후 3개월 지점에서 서베너 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을 정확히 예측했어요. 심지어 주변 식당과 호텔 수요까지도요. 유진 씨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도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량 예측이 아니네요. 경제활동 전체를 시뮬레이션한 것이군요. 유진 씨가 웃었습니다. 정확해요. 저희는 공항을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심장으로 바라봅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걸 보여주는 건가요? 파커 씨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해요. 저희 접근법이 혁신적일 수는 있지만 미국의 현실과 법규에 맞게 조정해야 하거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인인 그녀가 제게 도움을 청하다니요. 아까 김치찌개 이야기는 진심이었나요? 유진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고향 음식을 찾아요. 저는 매일 밤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서 이 시뮬레이션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녀의 솔직함이 신선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아내가 만든 미트로프를 찾게 되더군요. 우리는 잠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유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파커 씨, 기술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술은 감정과 결심에서 나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저는 단순히 수치만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곳에 살게 될 사람들의 일상을 상상했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직원들, 점심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들. 그들의 삶을 생각했어요. 유진 씨의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기술 속에 사람을 담는다는 개념이 새로웠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왜 한국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나요? 한국은 빠른 변화에 익숙해요. 6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죠.
이런 변화는 빠른 결정과 실행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기업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런 이유로 미국에 더 큰 투자를 결정한 면이 있어요. 유진 씨는 화면을 넘겨 브라이언 카운티의 향후 10년 경제 성장 예측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때문에 인구가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놀라운 성장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측했다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왜 공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유진 씨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커 씨,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미국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젊은 한국 엔지니어의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따뜻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유진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파커 씨의 경험과 저희 시뮬레이션을 결합해 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바로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유진 씨, 한국의 속도와 미국의 안정성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완벽해요. 그게 바로 제가 찾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유진 씨와 함께 현대차가 마련한 임시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에 현대차의 AI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구동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K 시뮬레이션이에요. 한국에서 개발한 AI 기반 교통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죠. 유진 씨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정교하네요. 심지어 날씨 변화까지 고려하고 있군요. 네, 모든 변수를 고려해요. 이제 파커 씨의 미국 공항 설계 경험을 여기에 통합해 봅시다. 우리는 2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제가 가진 미국 항공 법규와 안전 기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유진 씨의 혁신적인 물류 모델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냈습니다. 파커 씨, 이 부분에서 물류 이동 경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활주로 각도를 5도만 조정하면 바람 영향을 30%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물류 효율을 30% 개선한 새로운 공항 설계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레베카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단 2주 만에요. 유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업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레베카는 감탄했습니다. 내일 조지아주 의회에서 이 안을 발표해 주세요. 주지사님도 참석하실 겁니다. 다음 날 조지아주 의회 청사에서 우리는 설계안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반적인 설계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의 심장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어서 유진 씨가 기술적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AI 기반 물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화물 처리 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공생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경험이 시너지를 낸 완벽한 사례입니다. 의회 의원들도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현대차가 와서 우리 지역이 살았다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한 주민은 우리 아들이 이 공장에 취직했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는데 한국 회사 덕분에 미래가 생겼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상점 주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파커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도 교통지옥에 살고 있을 거예요.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현대차가 오기 전 이곳은 그냥 시골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미래 도시가 되어가고 있죠.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보다는 정유진 씨와 현대차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지역 식당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레베카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앨런과 유진의 성공적인 협업에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했습니다. 식사 중에 레베카가 귀속말로 제게 말했습니다. 앨런, 워싱턴에서 당신과 유진 씨를 초청하고 싶어 해요. 이 모델을 다른 주에도 적용해 보고 싶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워싱턴에서요? 네. 당신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협업한 것이 큰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저는 건너편의 유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역 주민들과 활발하게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저는 그녀와 그녀의 나라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한국의 혁신에 깊은 감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유진 씨와 함께한 2주간의 작업은 단순한 공항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의 틀을 깨는 과정이었죠. 호텔 방에 들어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멀리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다가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국가를 설계한 거였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속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유진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유진 씨, 워싱턴에서 당신을 찾는다는 소식 들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베카에게 들었어요. 약간 부담스럽지만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어요. 워싱턴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겁니다. 한국의 방식이 미국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유진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파커 씨도 많이 배우셨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단순한 질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열린 마음의 중요성까지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파커 씨, 우리가 만든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두 문화의 다리가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리를 함께 만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손녀 클레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요?
공항 설계는 잘 됐어요. 응, 생각보다 훨씬 잘 되었단다.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 클레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이요? 제 친구 소연이도 한국 사람이에요. 항상 최신 기술 이야기를 해서 부러웠어요. 그랬구나. 할아버지가 예전에는 한국을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되었단다. 클레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먼저 경험하는 나라란다.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남들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속에 사람을 담을 줄 아는 나라지. 다른 나라들이 기업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기업을 몰아내려 하잖니. 한국은 기업이 존중받을 때 가장 빛나는 나라란다. 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야. 클레어의 얼굴에 흥미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꼭 가보렴. 너도 언젠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단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지아의 푸른 하늘 아래 새로운 공항이 곧 세워질 땅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닌 두 문화의 만남이 이루어질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저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공항 착공을 위한 법안 통과 발표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유진 씨의 초청으로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행사장은 지역 주민들과 언론사, 그리고 현대차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에너지와 기대감으로 공기가 떨렸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저는 정유진 씨와 함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연설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지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의 교통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현대 자동차와 함께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유진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 달 만에 공항을 결정하다니. 정유진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 속도죠. 우리는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30년 넘게 이 나라의 길을 설계했지만 가장 멋진 도로는 한국에서 왔군요. 정유진 씨는 잠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이건 뭔가요? 직접 만든 쑥떡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나누며 고마움을 전해요. 봉투 안에는 연두색의 떡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쑥떡인가요? 맛있어 보이네요. 쑥은 봄에 나는 풀인데 건강에 좋아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저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은은한 쑥 향기와 쫄깃한 식감이 제 입안에 퍼졌습니다. 낯설지만 신기하게도 편안한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정유진 씨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주지사가 우리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설계의 주역들, 앨런 파커 씨와 정유진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주지사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값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나라. 기술 속에 사람을 담는 나라. 저는 정유진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문화의 만남, 과거와 미래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이곳 조지아에서 현대차는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민간 기업 하나가 지역 경제를 이렇게 바꾸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기적을 만든 한국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유진 씨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파커 씨,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공항이 지어질 부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평지 위에서 저는 미래의 공항을 상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경험이 만나 탄생할 새로운 공간. 2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손녀 클레어에게 보낼 선물로 산 작은 한국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이 작은 인형처럼 새로운 세계가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의 만남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합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미국의 풍경이 서서히 작아져 갔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갑니다. 한국을 만나 미래를 만난 사람으로요. 오늘 전달해드린 심층 분석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을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는 저희 채널에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심도 있는 분석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